그 잘못된 형태의 관중 복합 비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소태 질소가 들어간다거나 혹은 칼륨의 값을 대부분 염화칼륨으로 보정한다거나 그런 관중 복합 비료는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박세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화해에 관련된 내용 준비를 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화해 단지에서 화해 세미나 진행을 하면서 만들었었던 내용인데 이게 그 현장에서 바로 촬영이 되고 업로드가 되면 참 저도 편하겠지만 사실 좀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촬영이 용이하게 되는 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화해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해 재배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양분관리적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수정되었을 때 품질과 수확량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 이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비단 화해뿐만 아니라 다른 원예작이나 과수작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좀 관심 있게 영상을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게 최근 6월 27일자에 서울 양재시장에 이제 화해류 품목들이 많긴 하지만 대표적인 국화, 장미, 거베라 품목의 납품 가격, 이제 도매 가격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국화 같은 경우도 등급의 차이가 좀 있죠. 상 3등급이랑 상 1등급 보면은 평균 단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미 같은 경우도 같은 품종인데 등급에 따라 가지고 평균 단가의 차이, 납품 단가가 차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거베라도 마찬가지로 상등급이랑 특등급 보면은 특등급이 더 비싼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확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화해류도 어쨌건 품질 등급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다른 원예작 같은 경우도 수확량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당도라든가 색깔 같은, 그리고 이제 표피의 상태 같은, 혹은 뭐 저장성 같은, 혹은 모양 같은 그런 품질 등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화해류도 마찬가지로 품질 등급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납품 단가의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이제 수확량뿐만 아니라 품질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통 이제 화해 재배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그래요, 노지 재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다 좀 많은 비율로 어느 정도 시설을 구축을 하고 그 안에서 최소한의 환경 제어를 하는 이제 그 시설 재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럼 그 시설 재배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화해 재배할 때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까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관수 굉장히 중요하고요. 관수된 만큼 이제 배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최적 온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할 거고 일조량도 충분해야 하고 병해충 방제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시설의 형태라든가 시설의 외관, 뭐 이제 피복자재라든가 그런 부분도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양분 부분도 분명히 중요할 겁니다. 기타 등등도 있는데 다른 부분을 다 다루기에는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영상이 실제로 화해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좀 반응이 있다고 하면은 양분뿐만 아니라 다른 뭐 배수 관계라든가 관수 관계라든가 최적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라든가 일조량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보강 재배라든가 차강 재배라든가 뭐 억제 재배라든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번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어쨌건 양분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로 하고요. 이제 양분 쪽에서 더 이제 농가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양분 외에 다른 내용도 같이 한번 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번 영상은 화해류의 양분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양분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기본적으로만 넘어갈게요. 뭐 사실 광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뭐 pH라든가 이산화탄소 같은 공조 환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룰 만한 이론도 많고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배워야 하지만 그냥 그림만 살짝 보면서 광이 강해지면은 잘 자란다라는 부분 이렇게 그냥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로 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단일성 작물, 단일성 화해류 같은 경우는 차강 재배가 필요한 거고요. 또 이제 장일성 작물이라든가 빛을 더 요구하는 화해류 품종 같은 경우는 보강 재배가 필요한데 차강 재배라든가 보강 재배가 하루 동안 요구하는 광의 량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에 맞춰 가지고 차광하고 보강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추후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되게 재밌는데요. 이제 국화류 같은 경우는 개화유도가 이제 암기 중에 잠깐 이렇게 불키는 것만으로도, 잠깐 불키는 것만으로도 전체 암기 중에 한 5% 정도, 그러니까 15에서 30분 정도가 되겠죠. 그때 아주 미미한 빛이에요. 20럭스라는 건.
20럭스 정도의 빛을 잠깐 보강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개화가 유도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일장 쪽이랑은 관계가 없이 꽃이 잘 피는 품목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 부분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도 마찬가지죠. 온도가 낮을 때 높을 때 이런 식으로 화해류들의 생육의 양상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고온성 화해류 작물이 있고 저온성 또 화해류 작물이 있겠죠. 그래서 고온성 화해류 작물들 같은 경우는 동계에 반드시 난방이 필요할 거고요. 난방을 하게 되면은, 가온을 하게 되면은 수확량이 증가하고 생육도 빨라지고 저온 장애가 예방된다라는 건데, 사실 농가분들께서 난방 쪽은 어느 정도 설비를 갖추고 계신 분들도 있고 난방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냉방 부분에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동계랑 하계 중에 뭐가 더 재배가 어렵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뭐 동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경험상 하계 재배가 동계 재배만큼이나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계 재배 때 고온다습한, 지금 점점점 또 이제 그 장마라고 하지 않고 극한호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극한호우 관계에서 온습도 환경을 어떻게 맞출 거냐, 특히나 온도 같은 경우는 습도랑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계에 잠깐 이렇게 뭐 환기를 시킨다거나 환기팬을 가동시키는 것만으로는 최적의 온도, 습도를 제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환기창을 여는 방법이라든가 환기창을 뭐 맞창을 열 거냐, 아니면 같은 바람과 같은 방향의 창을 열 거냐 해서 뭐 벤출 효과를 유도할 거냐, 혹은 환기팬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거냐라는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걸 넘어가지고 이제 한국에선 잘 하지 않는 팬앤패드법이라든가, 혹은 이제 세문항방법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스트 뿌려가지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절기에 생육이 촉진될 수 있고, 더욱더 중요한 건요, 광작용의 억제가 낮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온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광합성의 효율이 그렇게까지 크게 급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광합성의 적온이 광합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광량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그 광합성의 적온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광합성의 적온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20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25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에서 25도 정도의 레인지로 봤을 때 이 부분을 하계에서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20도에서 25도 같은 경우는 그 선호되고 있는 대부분의 작물들이 선호하고 있는 근권부의 온도랑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정도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H도 굉장히 중요해요. 키우시는 작물이 있으면 그 작물의 배지, 그 작물의 근권부가 선호하는 pH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최근에 또 이제 양액재배 하시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pH 배지 공급하는 pH를 5.8 정도로 맞추시더라고요. 5.8 정도로 맞추시는데, 그분 배지가 일단 뭐 펄라이트와 다른 이제 유기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유기물 배지에, 그분이 사용한 유기물 배지의 특성상 pH가 좀 높은 상황이어서 5.8의 영양액을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권부 pH는 사실 7보다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에 의해서 생육이 좀 저해되는 양상들을 제가 잘 많이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pH 레인지, 작물들이 잘 자란다고 하는 pH 레인지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튤립 같은 경우는 6에서 7에서 잘 자라요. 뭐 장미 같은 경우는 6에서 7.5에 잘 자라요. 그럼 이 안에서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 이 맞춰주는 부분이 근권부의 pH라는 거예요. 배양의 공급 pH와 근권부의 pH는 반드시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배양의 공급 pH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pH 미터를 사용해서 측정할 수 있지만, 근권부 pH는 우리가 뭐 pH 미터를 이제 근권부에 꽂아 놓는다거나, 혹은 꽂아 놓는 거 말고도 좀 이렇게 압착해가지고, 배지 부분을 압착해가지고 억지로 퇴액을 만들어서 그 부분의 pH를 재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뭐 예를 들어 내가 키우는 작물이 5.8에서 잘 자라고 5.8에서 6.1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양분 공급액의 pH를 5.8에서 맞춘다고 해서 배지 부분이 5.8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지 부분을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배양의 공급 pH를 주기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된다. 혹은 산이나 알칼리 물질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pH에 따라가지고 베고니아라는 화해 품목인데 자람새의 차이가 똑같은 매뉴얼로 키우더라도 자람새의 차이가 어마무지하게 발생을 합니다. 베고니아가 잘 자라는 pH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맞춰야 되는 pH는 양분 공급의 pH가 아니라 근건부의 pH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낮은 pH에서 잘 자라는 그 거베라 품목 같은 경우는 계속 pH가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 생육이 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암모니아트 질소의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pH를 좀 낮춘다라던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높은 pH, 상대적으로 거베라보다 높은 pH 잘 자라는 제라늄 같은 경우는 pH가 좀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게 좋으니까 pH, 근건부의 pH를 측정해가지고 pH가 낮은 상황이 유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좀 석회를 주신다거나 혹은 질산칼슘을 주신다거나 암모니아트 질소의 공급량을 늘리고 질산트 질소의 공급량을 늘린다거나 해가지고 pH를 조금 높게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 부분은 거베라 제라늄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라 pH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pH는 근건부의 pH다. 근건부의 pH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건부의 pH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배양의 공급액의 pH를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산과 염기를 수정을 하거나 혹은 질산트 질소나 암모니아트 질소의 비율 자체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도 부분도 사실 온도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드릴 만한 말씀이 많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예. 염류도 굉장히 중요하죠. 염류 같은 경우는 칼륨이랑 좀 연관지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화해 단지 가서 화해 세미나 하면서 좀 많이 들었던 게, 그 A통, B통이라는 양액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셨습니다. 통합 제어기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뭐 타이머로 이제 관수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누적 일사량으로 관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주셨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관중 복합 비료를 사용하면 어떠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관중 복합 비료를 사용하면 어떠냐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저는 사실 관중 복합 비료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야라도 굉장히 좋은 품질의 고품질의 관중 복합 비료가 있죠. 하지만 좀 이제 그 잘못된 형태의 관중 복합 비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소태 질소가 들어간다거나 혹은 칼륨의 값을 대부분 염화칼륨으로 보정한다거나 그런 관중 복합 비료는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천천히 이제 다음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건 여기서는 이제 염화칼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염화칼륨, 황산칼륨, 이거 저희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황산칼륨은 염류 집적도가 낮고요. 황산칼륨 염류 집적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염화칼륨의 염류 집적도는 2.2, 2.5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염소는 화해류가 대부분 흡수하는 양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절화라거나 분화거나 아니면 혹은 배지 상토를 계속 재사용하는 농가분들, 결국에 모든 화해 농가분들이죠. 모든 화해 농가분들께서 칼륨의 값을 보정하기 위해서 황산칼륨이 아니라 염화칼륨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화해류가 흡수할 수 없는 형태의 양분인 염소가 계속 배지에 축적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염소 자체의 염류 집적도 때문에 염류장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염화나트륨을 25ppm으로 줬었던 국화, 그리고 염화나트륨을 390ppm으로 줬었던 국화의 생육 차이가 어마무지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뭐 나트륨이 나쁘다, 염소가 나쁘다 부분이 아니라 작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 화해류가 잘 흡수하지 않는 형태의 나트륨이나 염소가 낮은 농도로 화분에 존재하는 것, 높은 농도로 화분에 존재하는 것에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중 제품을 사용하실 때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질소의 값을 요소태 질소로 보정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칼륨의 값을 염화칼륨으로 보정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염화칼륨으로 보정한 칼륨 값이 높은 관중 복합 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생육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씨, 그러니까 염류 장애에 조금 강한 친구들, 조금 덜 강한 친구들, 굉장히 약한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놨는데, 이것도 본인이 키우시는 화해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잘 살펴보셔서, 내가 키우는 화해류 같은, 난 튤립을 키우는데 튤립은 염류 집적 EC 농도에 굉장히 예민하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염류 집적도가 굉장히 낮은 제품들을 사용을 해야겠다. 염화칼륨을 사용하면 안 되고, 뭐, 요소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사고를 확장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지금 관주용 복합 제품 얘기가 나와가지고 요소 얘기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관주용 복합 제품 중에 안 그런 제품도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대부분의 질소가 조금 높은 관주용 제품들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어느 정도 요소를 투입해가지고 그 질소값을 보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양액 제어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보통 화해류 키우시고 뭐 저면관수를 하시건 두상관수를 하시건 어쨌건 뭐 양액 시스템을 설치를 하신 분들께서는 이씨로 비료의 공급량, 영양액의 공급량을 제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씨 1로 키운다, 이씨 2로 키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뭐 화해류뿐만 아니라 다른 뭐 양액 작물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때 이씨가 얘기하는 건 결국 전기 전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에 얼마나, 이 물이 양분 공급액이 얼마나 전기가 잘 흐르냐. 그러니까 전기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 이온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양이온이라든가 뭐 칼륨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무슨 뭐 암모니아태 질소라든가 칼슘이라든가 하는 양이온들과 뭐 질산태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황이라든가 중탄산이라고 하는 그런 음이온들, 이런 양이온들과 음이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이씨인 거죠. 그러니까 고이씨 재배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을 주겠다라는 거니까 전기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한 양이온들과 음이온들이 많은 물을 주겠다. 즉 비료의 농도를 강하게 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저이씨 재배를 한다는 얘기는 반대이니까 비료의 농도를 좀 낮게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소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CONH22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 잘 녹는 거랑 수화되는 거랑 이온화되는 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소를 물에 넣었을 때 수화가 됐어요. 수화가 됐다고 하지만 이 요소 물 자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입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요. 그러면 요소가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관주용 복합 제품을 물에 잘 녹이면, 잘 녹습니다. 잘 녹은 다음에 예를 들어 EC 1.0으로 뭐 그 비료물을 빨고선 작물에 공급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정기적으로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EC 1.0이 요청을 하는 만큼만 빨리게 됩니다. 하지만 요소 같은 경우는 얼마가 빨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요소 같은 경우는 넣으면 넣을수록 EC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소가 정기적으로 중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소 자체가 약간 좀 전기 정도도를 잴 때 중성이 큰 분자가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좀 이제 관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좀 그 EC의 측정을 막는 버퍼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녹이면 녹일수록 전기 전도도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결국에 거기까지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건 요소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EC리터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소를 조금 공급하고 싶은 시기에도 질소가 굉장히 많이 공급될 수 있고, 질소를 많이 공급하고 싶은 시기에도 질소가 굉장히 조금 공급될 수 있는 오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양액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요소가 들어있는, 요소태 질소가 들어있는 관주용 복합 제품의 사용을 좀 막아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가끔 현실상 화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관주용 복합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용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용하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질소의 값을 요소태로 보정하지 않았는지, 두 번째 측정하셔야 되는 부분은 칼륨의 값을 염화칼륨으로 보정하지 않았는지,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연무장애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뭐 비슷한 맥락이죠. 이제 카네이션이랑 다른 뭐 화해류 두 개를 보고 있는 건데요. EC가 높아졌을 때 그 실제로 생육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EC가 높아지니까 그 줄기의 무게가 지금 감소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EC가 높아지니까 줄기의 그 길이 자체가 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 꽃의 직격, 그러니까 꽃의 크기도 감소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EC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2.0 정도에서 키우는 게 좋아 보이고, 이 친구는 이제 0.5에서 EC 0.5 정도에서 키우는 게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초과한 EC 재배를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무리수가 따르고,
그 초과되는 이시로 관리를 하게 되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와 염화칼륨. 그래서 요소랑 염화칼륨은 화해류를 떠나서 양액재배 농가들이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관수는 이제 필수적이죠. 그 관수는 사실 여기서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너무 방법들이 많아요. 이제 분화하시는 분들께서 뭐 저면 관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분화하시면서도 또 이제 뭐 드리퍼 사용하셔가지고 두상 관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종류가 다양하지만 어쨌건 관수 부분은 여기 시설 재배에서 화해류를 키울 때는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수량이 부족하게 되면 성장이 지연되게 되고요. 그리고 관수량 자체가 부족했으니까 염류장애가 심화되게 되겠죠. 염류가 용탈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근권부의 이씨가 계속 높은 농도로 존재를 하니까 양분과 수분이 화해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화해류에서 오히려 근권부, 배지로 빠지는 역삼투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시드름병도 좀 심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관수량이 과해지게 되면은 습도가 높아지면서 곰팡이병의 발병률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뿌리 공극 자체, 배지의 공극 자체에 물 자체가 너무나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공기, 특히나 산소 같은 경우가 줄어들게 되니까 뿌리의 생육이 부진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시드름으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수는 필수적이긴 한데, 그럼 관수를 어느 정도의 주기로 얼만큼의 양을 줘야 되냐,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여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다른 관수량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규소인데요. 규소, 실리콘, 규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 식물의 필수 영양 원소를 얘기할 때 질소, 인산, 칼륨은 꼭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 다량 원소로 칼슘, 마그네슘, 황 같은 거 얘기를 하고, 미량 원소 얘기할 때 철도 얘기하고, 망간도 얘기하고, 아연도 얘기하고, 붕소도 얘기하고, 구리도 얘기하고, 몰리분들도 얘기하죠. 한 요 정도까지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2종 영양 원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혹자는 뭐 14종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뭐 염소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나트륨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작물마다 염소랑 나트륨을 포함하는 작물들이 있으니까요. 흡수하는 작물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외에 제가 예전부터 조금 말씀을 드렸었던 게, 필수 영양 원소는 아니지만 작물에 넣었을 때 이게 작물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유익 원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자들은 코발트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이오다인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화해류 같은 경우는 규소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실험적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봐주셔야 되는데, 규소를 공급하는 농도를 좀 증가를 시키니까, 공급하는 농도를 좀 증가를 시키니까, 지금 꽃가지거든요. 이게 꽃이, 개화되는 가지인데, 꽃가지의 무게, 꽃가지 개수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심화되어서 얘기하면은, 규소랑 개화랑, 규소랑 꽃의 품질이랑, 규소랑 꽃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꽃가지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규소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추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옆면 시비뿐만 아니라 근권부에 미량의 규소를 공급하는 것도 화해 품질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파우더리 밀디우 같은 병들이 굉장히 화해류에 만연해 있는데요. 이 저항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세포벽의 구성을 단단하게 하는 거는 칼슘을 얘기하고, 세포벽 자체를 비대시키는 거는 규소를 많이 얘기하는데, 세포벽 자체가 비대되기 때문에 비대된 세포벽이 아무래도 병 저항성을 조금 더 증가시키지 않나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화해류가 굉장히 유명한 국가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이산화탄소 공급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매뉴얼화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화해재배 농가가 이산화탄소를 좀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설치하는 걸 저는 아직까지 현장에서 많이 보지는 못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significant increase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화의 품질 자체가 매우 어마무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무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뭐 매뉴얼로 나옵니다. 지금 한 700ppm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온실에 채워놓는 게 이상적이지만, 환기 효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 450에서 500ppm까지 낮춰가지고 특히나
지금 광합성이 되는 주광합성 시기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추천을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 공급하는 게 0.8mm의 직경 정도를 두고선 미터당 한 4개 정도 구멍을 뿅뿅뿅 뚫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지금 주광합성 시기에 맞춰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죠. 이런 농법도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화해 재배를 위해서 어떤 양분들이 진짜 필요할 거냐, 화해 재배 양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화해를 둘러싼 전반적인 생육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도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심도 있는 이야기가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또 자료를 만들고 영상으로 배포하도록 할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댓글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좀 천천히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는 화해류 양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국내에서 화해류 양분 관리를 뭐를 잘못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수정하는 게 좋겠냐 라는 부분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